지금 이 순간 당신 집 울타리를 따라 자라고 있는 어떤 식물은 옛날 군인들이 물집과 출혈을 동시에 막기 위해 군화 속에 쑤셔 넣던 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른 채 농약을 뿌리거나 잔디를 깎거나 그냥 뽑아버립니다. 이 목록 중 하나는 전쟁 배급 시절 커피 대용품으로 볶아서 마셨고, 지금도 그게 뒷마당에 자생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마트에서 사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록 끝부분에는 농부들이 수백 년 동안 없애려고 애써온 너무나 억센 식물 하나가 나오는데, 사실 그 식물은 그 내내 조용히 사람들을 먹이고 치료해 왔습니다. 이건 특별한 원예상점에서 파는 희귀한 허브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 집 진입로 갈라진 틈에서 자라고 있는 것들입니다. 시작해봅시다. 1위. 광대나물 햄빗 댄네틀 작고 솜털이 나 있으며 자주색 후드 모양 꽃이 네모난 줄기를 따라 뭉쳐 피는 식물로 보통 땅이 풀리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늦겨울에 잔디밭을 뒤덮은 이 식물을 보고 그냥 잔디 깎기 전에 없애야 할 잡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광대나물은 박학과 식물로 대부분의 박학과 친척들처럼 지상부 전체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잎과 줄기는 순하고 약간 단맛이 나며 은은하게 매콤한 맛이 나는데 박하보다는 시금치에 가깝습니다. 채집가들은 이걸 생으로 샐러드에 넣거나 스무디에 갈아 넣거나 잎채소처럼 볶아 먹습니다. 광대나물은 아주 일찍 꽃을 피우기 때문에 민들레가 필 생각도 하기 전에 몇 주나 먼저 겨울잠에서 깸벌들에게 다른 먹이가 거의 없을 때 최초의 먹이원 역할을 합니다. 이 타이밍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썰이나 더딘 봄은 초기꿀 공급원이 없는 벌집을 전멸시킬 수 있는데 광대나물이 바로 그 공백을 메워줍니다. 전통 민간요법에서도 잎을 우려 순한 차로 만들어 감기나 미열이 있을 때 발안을 돕기 위해 마셨는데 서양토풀 야로우의 쓰임과 비슷합니다. 이 식물은 씨앗과 닿는 땅마다 뿌리 내리는 기는 줄기를 통해 빠르게 퍼지는데 그래서 맨땅이나 파헤쳐진 흙에서 하룻밤 사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년 봄 광대나물로 뒤덮인 잔디밭을 깎기 전에 더 나은 먹이가 나타날 때까지 지역 벌들을 살려두는 유일한 존재를 베어버리는 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세요. 1위. 클리버스 구스크래스, 우번초, 스티키위드라고도 불리는 이 식물은 보기도 전에 존재를 알립니다. 스치기만 해도 옷과 털, 피부에 달라붙는 작은 갈고리 모양 털로 덮인 가늘고 끈적한 줄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바짓가랑이에 달라붙는 순간 성가신 존재로 여기고 뽑아버립니다. 하지만 그 평판 뒤에는 진짜 오랜 양용 역사를 가진 식물이 숨어 있습니다. 클리버스는 수백 년간 림프계를 돕는 허브로 사용되어 왔으며 전통적으로 차나 팅크제로 복용해 림프 배출을 촉진하고 가벼운 부종을 줄이는데 특히 림프절 주변에 사용되었습니다. 한의사와 허브 전문가들은 이를 으깨어 스포로 만들어 가벼운 피부 자극, 벌레 물림, 작은 상처에 국소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질경이나 셀프힐과 비슷한 용도입니다. 갈고리 털이 억세지기 전 어린 수는 식용 가능하며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수세대에 걸쳐 봄나물로 삶아서 부드럽게 만든 뒤 먹어왔습니다. 더 특이한 용도도 있습니다. 이 식물의 작고 둥근 씨앗은 볶아서 갈면 역사적으로 카페인 없는 커피 대용품으로 쓰였는데 클리버스가 실제 커피나무와 같은 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우짜란 풀밭을 걷다가 성가시게 달라붙는 바로 그 끈적함이 사실 이 식물이 씨앗을 퍼뜨리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지나가는 동물이나 사람에게 붙어 이동하는 거죠. 당신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늘 해오던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10위. 광대수염 덩굴 그라운드 아이비, 캐츠푼 크리핑 찰리라고도 불리는 이 식물은 그늘진 잔디밭에 낮고 빠르게 퍼지며 닿는 마디마다 뿌리 내리는 긴 기는 줄기를 뻗습니다. 그늘진 잔디밭에서 이 식물과 씨름하는 집주인들은 자신이 실제로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거의 모릅니다. 광대수염 덩굴은 박학과 식물로 호기 맥주의 표준 쓴맛 재료가 되기 전에는 중세 유럽 전역에서 에일의 맛을 내고 보존하는 데 사용된 주요 허브 중 하나였습니다. 양조에 워낙 핵심적이어서 그 용도와 직접 관련된 옛 민속 이름까지 붙었고 이 목적만을 위해 이 식물을 재배하던 가정도 있었습니다. 양용으로는 광대수염 덩굴이 코막힘과 가벼운 호흡기 자극에 대한 오랜 전통적 치료제로 보통 차로 우려 따뜻하게 마셨습니다. 으깬 것을 작은 상처나 멍에 국소적으로 바르는 용도로도 쓰였는데 야로우나 질경이와 비슷한 방식입니다. 잎을 으깨면 날카롭고 약간 쓴 민트향이 나는데 소량은 식용 가능하지만 강한 쓴맛 때문에 잎채소보다는 차나 향신료용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광대수염 덩굴은 잔디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늘지고 습하며 배수가 안 되는 곳에서 특히 잘 자라는데 그래서 이미 상태가 안 좋은 잔디밭 부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겁니다. 이를 문제로 볼 게 아니라 광대수염 덩굴은 잔디 자체가 이미 실패하고 있던 자리에 기꺼이 자라준 첫 식물일 뿐이라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9위. 이 셰퍼드스 펄스, 가느다란 줄기 위에 작은 흰 꽃이 피고 그 뒤로 이름의 유래가 된 작은 지갑 모양의 납작한 하트형 씨앗 꼬투리가 맺힙니다. 대부분 씨앗 꼬투리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 식물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때쯤엔 이미 뽑아서 버려지곤 합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냉이는 이 목록에서 가장 구체적인 전통적 용도를 가진 식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간 냉이는 가벼운 출혈을 늦추는 민간 치료제로 사용되었는데 차로 마시거나 상처에 직접 발랐고 지금도 일부 현대 허브 치료사들이 같은 목적으로 추천할 만큼 그 평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물 전체를 먹을 수 있으며 맛은 순한 양배추나 브로콜리를 더 부드럽게 한 듯한 매콤한 맛으로 비유되는데 실제로 냉이는 이 채소들과 같은 과에 속합니다. 어린 잎은 생으로 샐러드에 넣고 씨앗 꼬투리 자체는 독특한 매콤함이 있어 일부 전통 요리에서 향신료로 쓰였습니다. 냉이는 영양가도 높아서 비타민C와 칼슘이 특히 풍부하며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재배 시기 동안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 야생 채소로 먹혀왔는데 이는 다양한 토양 조건을 견디고 잘려나간 뒤에도 새 잎을 계속 티루기 때문입니다. 이 목록에서 몇 안 되게 오히려 잔디깎기 덕분에 번성하는 식물이기도 한데 잘려나가면 오히려 격가지를 더 뻗어 그 독특한 씨앗 꼬투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파리, 치커리, 가늘고 억센 줄기 위에 오전에만 피고 오후 일찍 다시 닫히는 독특한 하늘색 꽃이 피는 치커리는 길가나 진입로 가장자리, 방치된 마당 구석에서 자라며 대부분 그냥 실용성 없는 관상용 야생화라고 여깁니다. 짐작이 바로 커피 대용품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치커리 뿌리는 수백 년간 볶고 갈아서 커피 대용품으로 우려 마셔왔고 특히 유럽 여러 지역과 이후 미국 남부에서 커피 부족과 배급 시기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도 상업적으로 판매되며 실제 커피와 섞거나 단독으로 쓰이는데 마트에서 이걸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식물이 자기 집 진입로 근처에 야생으로 자라고 있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뿌리 외에도 치커리 잎은 식용 가능하며 엔다이브나 라디치오와 가까운 친척인데 사실 이들은 같은 식물의 재배 품종일 뿐입니다. 어린 잎은 약간 쓴 치커리 특유의 맛으로 샐러드에 쓰이고 나이 든 잎은 조리해서 그 쓴맛을 완화하는 편이 낫습니다. 뿌리에는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도 들어있는데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 성분으로 이것이 바로 길가에서 공짜로 자라는 이 식물이 웃돈을 붙여 팔리는 현대 식이섬유 보충제에 치커리 뿌리 추출물이 들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치커리는 민들레와 비슷한 깊은 고든 뿌리를 가지고 있어 가뭄에 매우 강하고 다른 꽃식물들이 이미 포기한 가장 덥고 건조한 한여름에도 계속 꽃을 피웁니다. 야생화 중에서는 드문 그 독특한 파란색이야말로 그냥 잡초로 깎여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눈여겨봐야 할 이유입니다. 7위. 우엉 버덕. 크고 거친 하트형 잎과 옷과 털에 집요하게 달라붙는 갈고리 가시로 덮인 둥근 씨앗 뭉치를 가진 우엉은 배당에서 자랄 수 있는 가장 억세고 반갑지 않은 식물 중 하나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 발견 즉시 캐내버립니다. 그 평판 아래에는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수백 년간 의도적으로 재배되고 먹혀온 뿌리 채소가 숨어 있는데 그곳에서는 고보 우엉라는 이름으로 뽑히는 잡초가 아니라 시장에서 팔리는 정식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엉 뿌리는 순하고 약간 단맛이 나며 흙맛이 나는데 전통적으로 얇게 썰어 볶거나 국에 넣고 끓이거나 절임으로 만들어 먹으며 당근이나 파스닙을 조리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전통 한방에서는 우엉 뿌리를 수세대에 걸쳐 혈액 정화 강장제와 피부 상태 개선을 돕는 재료로 사용해 왔으며 보통 차나 팅크제로 복용했고 현대 연구도 우엉 추출물의 항산화 성분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잎도 식용 가능하지만 훨씬 쓴맛이 강해서 보통 한두 번 삶아 물을 버린 뒤 쓴맛을 완화해서 먹습니다. 마당에서 이렇게 반갑지 않은 존재로 만드는 그 악명 높은 가시 뭉치는 사실 벨크로의 직접적인 영감이 되었는데 한 엔지니어가 자기 개의 털과 옷에 얼마나 단단히 달라붙는지 관찰한 뒤 그 원리를 인공적으로 재현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양말이나 소매에 우엉 가시가 걸리면 이게 바로 당신 옷장 속 재킷과 신발 절반에 들어있는 바로 그 디자인입니다. 6위. 쑥묵꽃. 은혜색을 띠깊이 갈라진 잎과 으깨면 세이지 같은 독특한 향이 나는 큰 키의 쑥은 울타리, 도랑, 뱅치된 화단 가장자리를 따라 공격적으로 퍼지며 대부분 그저 빨리 자라서 공간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뽑아버립니다. 그 공격적인 성장 뒤에는 이 목록에서 가장 긴 약용 역사 중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쑥은 유럽 전통과 별개로 아시아 전통에서도 수백 년간 사용되었으며 가장 흔하게는 소화를 돕고 가벼운 생리통을 완화하기 위한 차로 마셨고 한의학에서는 말린 쑥을 피부 위나 근처에서 직접 태우는 뜸이라는 치료법으로 몸의 특정 부위에 은은하고 깊이 스며드는 열을 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잎은 천연 방충제로도 쓰였는데 역사적으로 말려서 실내에 걸어두거나 태워서 나방보다 다른 해충을 쫓았으며 이는 현대화학 방충제보다 훨씬 오래된 관행입니다. 한 가지는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쑥은 돼지풀과 친척 관계여서 기존의 화분 알레르기, 특히 돼지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쑥에도 비슷한 반응을 보일 수 있으니 어떤 강력한 허브든 마찬가지로 적당함과 주의가 중요합니다. 쑥의 이 공격적인 확산은 광범위한 지하 근경 네트워크에서 비롯되는데 이것이 바로 한번 자리 잡으면 완전히 제거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끈질김이 정원사들을 수세대에 걸쳐 좌절시켜 왔지만 바로 그 특성 덕분에 이 식물은 다시 심을 필요 없이 여러 문화권에서 수천 년간 계속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5위. 야생 마늘과 야생 양파 이른 봄 잔디밭 사이로 삐죽 올라오는 가늘고 풀 같은 잎으로 잔디를 깎고 난 뒤 나는 특유의 양파 냄새를 맡기 전까지는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이걸 아무리 뽑고 뿌려도 매년 다시 돌아오는 끈질긴 잔디밭 골칫거리로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트에서 약간 다른 형태로 돈 주고 사 먹고 있는 진짜 식용 가능하고 풍미 좋은 식물입니다. 야생 마늘과 야생 양파는 모든 부분이 식용 가능한데 가느다란 초록 줄기, 작은 지하 알뿌리, 심지어 일부 품종이 만드는 꽃송이까지 그렇습니다. 맛은 재배 마늘보다 순하지만 확실히 같은 계열의 향이 나며 쪽파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계란에 다져 넣거나 부드러운 치즈에 섞거나 완성된 요리 위에 뿌려 날카롭고 신선한 맛을 더합니다. 전통 민간법에서도 야생 마늘과 양파를 재배 마늘이 수백 년간 쓰여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세균 이론이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훨씬 전부터 전반적인 건강을 돕는 순한 항균 식품으로 꾸준히 먹었습니다. 아무리 뽑고 깎아도 이 식물이 매년 돌아오는 이유는 지하 알뿌리 때문인데 눈에 보이는 윗부분이 반복해서 잘려나가도 쉽게 재생하기 때문이며 결국 집주인들이 싸우고 있는 건 아무도 일부러 심지 않은 다년생 허브 텃밭인 셈입니다. 다음에 잔디를 깎은 뒤 그 양파 냄새가 올라오면 그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잔디밭에서 공짜로 자라는 쪽파입니다. 4위. 앵고들빼기 프리클리 레투스. 톱니 모양 잎이 줄기를 따라 세로로 어긋나게 배열된 키 크고 연두빛인 이 식물은 종종 화단 가장자리를 어지럽히는 잡초로 오인되며 대부분 그 이름이 실제로 무엇을 말해주는지 전혀 모릅니다. 앵고들빼기는 재배 상추의 직접적인 야생 조상이며 줄기를 부러뜨리면 유백색 수액이 나오는데 이는 상추가 가진 온화한 진정 효과라는 명성의 원인이 되는 것과 정확히 같은 화합물 계열로 역사적으로 말려서 소량을 완화된 수면 보조제와 가벼운 진통제로 써왔습니다. 그 수액은 이 식물의 아편을 연상시키는 옛 별명을 붙게 했는데 실제로 그런 강도의 성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진정 효과가 사람들이 그런 비유를 할 만큼은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성숙해 수액이 눈에 띄게 쓴맛을 내기 전에 딴 어린 잎은 식용 가능하며 적당량 샐러드에 넣을 수 있는데 햇은 마트에서 파는 상추를 좀 더 쓰게 만든 버전에 가깝습니다. 식물이 자라면서 그 쓴맛은 상당히 강해지는데 그래서 채집가들은 보통 시즌 초에만 이 식물을 수확합니다. 앵고들빼기는 한낮 가장 뜨거운 시간대의 직사광선 노출을 줄이기 위해 잎을 남북 방향으로 수직 정렬하는 독특한 습성도 있는데 이 적응 덕분에 일부 지역에서는 나침반 식물이라는 별명이 붙었으며 역사적으로 여행자들이 그 방향성을 대략적인 방향 찾기에 이용했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들어있는 모든 상추 봉지는 화단 옆에서 자라는 이 식물과 거의 똑같이 생긴 야생식물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쓴맛을 없애도록 강하게 선별 육종된 것일 뿐입니다. 3위. 마늘랭이 갈릭 머스타르. 첫 해에는 하트형의 가장자리가 물결 모양인 잎이 땅에 낮게 자라고 둘째 해에는 더 큰 줄기와 작은 흰 꽃이 피는 마늘랭이는 북미 숲에서 몇 년 안에 숲바닥 전체를 장악하고 토종식물을 몰아낼 수 있는 보전 활동가들 사이에서 가장 공격적인 침입종 중 하나라는 심각한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 평판은 전적으로 사실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은 그냥 약을 뿌려 썩게 두기보다 수확할 가치가 있습니다. 마늘랭이는 모든 부분이 식용 가능하며 이름이 그 맛을 이례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데 뚜렷한 마늘향 위에 매콤한 겨자 같은 맛이 겹쳐 있습니다. 깊은 생으로 샐러드에 쓰거나 바질 대신 페스토에 갈아 넣거나 잎채소로 볶아 먹을 수 있고 작은 흰 꽃은 완성된 요리 위에 식용꽃 장식처럼 뿌릴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은 영양가도 높아서 비타민 A와 C가 특히 풍부하며 영향을 받은 지역의 채집 단체들은 마늘랭이 수확 행사를 따로 조직해 제거 작업을 생태 보호 활동이자 진짜 유용한 무료 채소 공급원으로 동시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늘랭이는 주변 토양에 화학 물질을 방출해 토종 나무 묘목의 성장을 억제하고 그 묘목들이 의존하는 유익한 균근 네트워크를 교란하는데 이것이 바로 숲을 통한 공격적 확산의 실제 메커니즘입니다. 이 목록에서 뽑는 것이 그저 허용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몇 안 되는 항목 중 하나이며 뽑은 걸 먹는 것이야말로 어차피 쓰레기 봉투로 갈 식물을 가장 생산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2위. 야생당근 퀸에네스 레이스. 가느다랗고 털이 있는 줄기 위에 섬세하고 레이스 같은 작은 흰 꽃송이가 피며 종종 꽃송이 정중앙에 검붉은 자주색 꽃 한 송이가 자리한 야생 당근은 그저 보기 좋다는 이유만으로 종종 그대로 방치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거의 모든 부엌에 있는 것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야생 당근은 재배 당근의 야생 조상이며 때릴 때 뿌리는 식용 가능하고 창백하고 목질감이 있으며 당근 맛이 나는데 여러 세대에 걸친 선택 6종을 거쳐 지금의 채소가 되기 전보다는 훨씬 질기고 덜 달콤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안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야생 당근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는 진짜 독성 식물인 동미나리와 매우 흡사하며 채집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둘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건 숙련된 채집가의 확실한 동정 확인 없이 함부로 채취할 식물이 아닙니다. 오동정의 결과가 단순히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심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고를 분명히 전제로 한 뒤 말하자면 제대로 동정된 꽃송이 자체는 튀김옷을 입혀 튀기거나 시럽과 식초에 은은하고 살짝 꽃향기 나는 풍미를 우려내는 등 오랜 요리 활용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식물은 민간요법에서도 뚜렷한 전통적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으깬 씨앗이 역사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 특정 활용법은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상당해서 여기서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엄격히 역사적 참고 정보로만 언급합니다. 지금 냉장고나 텃밭에 있는 모든 당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이스 같은 꽃을 감상하면서도 그게 실제로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지나치는 길가 식물로부터 직접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1위, 애기풀싱잉 네틀. 접촉하는 즉시 날카롭게 쏘는 듯한 통증을 일으키는 작은 속이 빈털로 덮인 톱니 모양의 짙은 초록색 잎을 가진 쐐기풀은 이 목록에서 가장 나쁜 평판을 가진 식물 중 하나이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반바지 차림으로 이 식물을 스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 그 불쾌한 기억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따가움은 속이 빈털을 통해 피부에 닿는 순간 주입되는 여러 화합물의 조합에서 비롯되며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식물을 다시 쳐다보기보다는 멀찌감치 피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생기풀을 조리하거나 말리거나 갈면 그 따가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남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영양가 높은 야생 채소 중 하나입니다. 쌍기풀 잎은 철분, 칼슘, 비타민 A가 매우 풍부하며 잎채소치고는 놀랄 만큼 단백질 함량도 높아서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서 수천 년간 정식 식재료로 사용되어 왔으며 보통 국에 데쳐 넣거나 페스토에 갈아 넣거나 짙은 녹색의 미네랄이 풍부한 차로 우려 마셨습니다. 전통 한방에서도 생기풀은 수백 년간 관절통과 가벼운 염증의 치료제로 쓰여왔고 현대 연구도 같은 항염 효과에 대해 생기풀 추출물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 활용과 현재 연구가 독립적으로 놀랍도록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 사례입니다. 다 자란 쐐기풀 줄기 안의 섬유는 목화가 널리 보급되기 전 전체 섬유 산업이 세워질 만큼 튼튼했으며 쐐기풀 섬유처는 수천 년 된 고고학 발굴지에서도 발견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20세기까지도 쐐기풀 직물 생산이 이어졌습니다. 행봉가들도 이 식물을 소중히 여기는데 쐐기풀 꽃은 작고 눈에 띄지 않지만 다른 꽃들이 불안정한 시기에 안정적인 꽃가루 공급원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부주의하게 웃자란 풀밭을 걷다가 맨살에 따가운 물집을 남기는 바로 그 식물이 대부분의 재배 작물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고 먹이고 관절통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계속 거리를 두며 그저 위험한 존재라고만 불렀지만요. 12가지 식물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누군가 없애버리기로 결정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유용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다른 꽃이 하나도 없을 때 초기 벌들을 먹였습니다. 어떤 것은 목화가 존재하기 전부터 사람들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어떤 것은 지금 냉장고에 들어있는 채소들의 직접적이고 변형되지 않은 조상입니다. 다음에 마당에서 이 중 하나를 뽑으려 할 때 먼저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사실은 계속 당신 편에서 일해온 바로 그 존재를 없애버리려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